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빈다찬의 당찬 정유객 CF입니다. 저번 차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공포 즉시 본회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가지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에 한대요. 대책이 나오고 즉각 다 시행을 하는데 내년? 그것도 언제? 6월 달에 거의 1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왜 내년에 이거를 갖다 신고제를 갖다 내년에 시행을 할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겠어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서인 대표님을 만나서 이걸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그 국회가 네.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집권당이다 보니까 집권당 안에서 뭐 될 것들은 뭐 막 금방금방 처리돼서 바로바로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좀 필요해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죠. 딴 거는 절차가 안 필요한가? 다른 거는 절차가 필요 없죠. 바로바로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 전산 시스템. 전산.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네. 거래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거래 신고? 구청이나 또 해양부에 네, 들어가서 해양부. 신고를 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할 때도 그 전산 시스템을 만들듯이 네. 이 전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놓고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발표가 나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공포부터 했다. 그렇죠. 통과는 안 되고. 통과를 했죠. 이미. 맞아. 통과는 했다. 본인 통과했잖아요. 본인은 통과를 했는데 시행을 시행을 나중에 늦게 하는 한다. 거죠. 왜 늦게 하느냐? 당장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왜냐면 세금도 걷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시행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전월세 신고제 예. 보니까 신고가 들어있어요. 네, 신고죠. 신고를 누가 해요? 신고를 누가 할까요? 누가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매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하게 돼 있지만 네. 사실은 누가 하냐면 중개인이 하지 않을까. 수수료를 받고 네, 그렇죠. 중개를 할 때 그때 전세 신고를 하지 않을까인데 아직까지 거기에까지는 지금 뭐 전산도 도입이 안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임대인하고 이제 임차인이 니네가 알아라. 그럼 가라라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네. 실제 임차인은 그 돈을 주고 내 집을 빌리는 거고, 그러죠?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의 계약서를 가로로 써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전월세에서 예. 뭐야? 이거 신고를 하는 게 전월세 신고제를 네네네. 만들었는데 네. 전세는 세금이 없잖아. 근데 네. 신고까지 왜 해? 자, 보세요. 세금도 없는데. 원래 이 지금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취지가 있어요. 취지가. 취지가. 네, 취지가 있죠.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거를 하는 거냐면은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의 그 전월세에 대한 안정화. 안정화. 개뿔이 어떡하지? 안정화까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리고 하고 안정화가 자, 돼? 그리고 전월세가 어떻게 수급 조절이 될 수 있는지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공급하고 수요?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지. 맞춰? 지금도 잘 맞춰져 있었거든요. 아니 집 있으니까 들어가고 없으면 내가 못 들어가.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죠. 돈만 있으면 다 맞아요. 이거든. 근데 실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록으로 했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은 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3억 이상의 전세에 대해서는 간주소득세라고 해가지고 네. 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어요. 3억 이상 3억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간주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소득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한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세금 문제를 제가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한테 되겠죠. 찾아보자가 그렇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문가한테 그거는 맡기고 예. 저는 여기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죠.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재는 전세 간주소득세를 네. 3억 이상이 돼야지 매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3억 미만대로 낮춰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집값이 지금 9억 이상, 지금 네. 10억, 15억 막 올라가는데 지금 전세가 3억짜리 전세를 사는 3억도 찾기가 서울에 없어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중심부 외곽 지역도 네. 전세 원룸이 거의 네. 2억대에 육박하잖아요. 네. 원룸이. 투룸이 네. 3억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3억 안 가는 데도 있어요. 2억대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투룸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다 세금을 좀 내야 되지 않나. 네, 걷어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빡빡. 이거는 네. 도대체 뭐야?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매매에 있어서는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네.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내죠, 네. 저희가. 뭐냐면은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거래 신고를 할 때 같이 그걸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가령 이 집을 살 때 3억을 주고 샀어요. 네. 그러면 3억에 대한 부분을 현금 얼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 얼마, 그 다음 저축 얼마, 대출 얼마 네. 이걸 해가지고 써서 내잖아요. 그것처럼 전세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세도 내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다 내가 써서 대출을 대출을 하라고 한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보는. 아직까지 이게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될 점이 또 하나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는 뭐 자기 소득이 아니니까 내기도 해야겠지만 실제 결혼하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세를 부모님들이 구해주잖아요. 구해주지. 자, 네. 그러면 네. 그 돈에 대한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네. 그거 어디서 돈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잘해가지고 증여세를 떼야 되겠죠. 그러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대책에 대한 이 음. 부작용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지금 이제 강력한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제가 네. 세우면은 참 좋겠지만 제가 세울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지금 이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네. 임대료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 어떤 기준점이 다 정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저희가 하는데 그 기준 안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준 게 있단 말이죠. 이 안에는. 네. 만약에 전세가 3억이에요. 네. 근데 내가 월세로 전환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보증금을 1억을 두고 2억을 보증금을 월세로 네. 해준금리가 0.5%예요. 네.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딱 0.5%에 멈춰 있을 것이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 기준금리도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변동을 하죠. 네. 기준금리라는 게 변동을 네.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때려버리면 변동이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뭐 코로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위기가 지금 찾아와 있는 그렇죠. 상태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올라갈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경제의 달러의 어떤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다, 뭐 0%대의 금리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네. 보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문제거든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자, 내일은 나 몰라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라는 게 월세를 부과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3.5%를 기준으로 보고 0.5%가 3.5%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네. 얼마가 돼? 7%가 7%.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월세 기준은 연 7%가 돼버리는 네. 거예요. 올라가 버리는 이런 거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이거를
월세 괜찮다. 월세는 선진국형이니까 월세 살아도 좋다. 앞으로 네. 월세로 다 바뀔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로 바뀌는 과정이 이런 형식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으로 규정해놓고 월세를 정해서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가 집의 상태에 따라서 네.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집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집이 위치가 안 좋아요. 네. 좀 싸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집이 위치가 좋아요. 좋아요.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집이 또 좋아요. 네.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정해놓으면 정해놓으면. 나는 그 룰대로 할 거야. 나라에서 정해놓은 대로 할 거야. 네, 그렇죠.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취지로 정했겠지만 앞으로 이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점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지금 전월세 상환제나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게 전월세 신고제도 신고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표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는 네. 임대인은 이 돈에 대해서 소득세, 네, 그렇죠. 네, 임차인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이 조정 금리에 따라 가지고 바들바들 또 떨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올라갈까? 내려가면 기분 좋죠. 내려가면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게 세금이에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음. 이 세금에 대해서 차재영 세무사님하고 함께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어떻게 세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시죠. 예. 당찬 정영경 CFP와 굿벤저스의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이 함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굿! 굿!